네. 미 대선 ABC 팟캐스트와 유튜브 종횡무진 누비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MC 장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대선이 궁금한 남자 MC 장원입니다. 네, 저희가 2주 전에 첫 만남을 하고 네. 이제 두 번째 뵙는 건데 어떻게 지난번에 어떠셨어요? 네, 너무 잘 이해했습니다. 정말? 네, 외람 때 말씀이지만 뭐 일타 강사한테 배웠기 때문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아유, 예. 다행입니다. 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네. 사실은 이 미국 정치나 또 대선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청취자 네. 질문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 네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보내주시면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혹은 TBS 앱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질문에 선정된 분들께는 소정의 기념품도 보내드립니다. 자, 네. 이제 지난번에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다 좋지만 이 질문이 약간 빈곤한 나라라는 오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걸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부끄러움을 좀 내려놓으시고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자나 TBS 앱으로 미국 대선과 정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디 아드비아 120님께서 네.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당이 두 개뿐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네. 사실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네.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물어보질 못했거든요. 예, 혹시라도 너무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제가 우리나라 상황은 잘 압니다. 그래도 네. 이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 40개가 넘는 걸로 저도 알고 그렇게 많은지 있거든요. 몰랐어요. 예, 우리나라는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 이 미국은 네. 달랑 두 개밖에 없나요? 아니요, 미국도 많아요.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의 왜 100개 들려온-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진짜요? 네, 제가 세보진 않았어요, 정확하게. 네. 근데 굉장히 많고. 네. 근데 우리는 뭐 민주당하고 공화당밖에 모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번 선거에도 후보가 4명이 나와요. 네.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 그리고 녹색당 후보, 그리고 자유당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리버타리안이라고 네. 네 후보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 선거라든지 이런 거를 주 차원에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네. 주에서 선거를 다 관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당들이 일단은 정당다운 정당이 되려면 후보를 내고 뭐 네. 의회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그래야 되잖아요. 네. 후보를 내고 선거에 참여하려면 투표 용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이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주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도 뭐 국회의원 선거 나간다 그러면 기탁금 내고 막 이러잖아요. 네. 또 이름 서명 받고. 근데 미국도 비슷해요. 서명을 뭐 얼마 이상 받아야 되는데 뭐 좀 작게 받는 주 같으면 뭐 500명 이상. 네. 근데 좀 많이 받아야 되면 뭐 몇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뭐 돈도 내는 주도 있고 안 내는 주도 있고, 근데 액수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알라바마에서 네. 출마를 한다. 네. 알라바마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 다 끌어모아갖고서는 뭐 한 500명 뭐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은 주가 50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라바마만 출마할 수는 없어요. 아.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네. 그럼 캘리포니아도 출마해야 되고 거기다가도 투표용지에다 올려야 되고 그 투표용지 다 주에서 만드니까. 네, 네. 그러니까 웬만큼 자금력이 있거나 전국적인 정당이 아니면 사실상 나가서 뭐 출마를 한다. 이게 힘든 거죠. 정당은 여러 개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출마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갖춰진 곳은 민주당과 공화당 이 두 군데다. 네. 이런 거기서 이제 뭐 말이군요. 녹색당이나 뭐 자유당이나 그리고 헌법당 요 정도는 그래도 뭐 네. 50개에서 한 25개 주에 이제 등록을 해서 투표용지에 네네. 올라오는데 네. 이기는 거를 생각해 보긴 힘들죠. 그렇군요. 네. 야, 정말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듣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요. 사실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건데 좀 부끄러워서 못 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오늘 많이들 아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저 MC 장원이 호스트가 되어 진행하는 미 대선 ABC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입원까지 했다가 네. 이 퇴원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한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많잖아요. 46년생이니까 만 74세인데 그렇죠.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큼 좀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우려하는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 대선 후보로 출마했는데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미국 대선 일정에서 기억해야 될 날짜들이 있어요. 네네. 11월 3일 요번에. 11월 3일. 네. 그리고 12월 14일. 12월 14일. 그리고 1월 6일. 1월 6일. 그리고 1월 20일. 1월 20일. 네. 이렇게 네 날짜가 있는데 네. 이제 11월 3일은 사실은 미국 대선 일자죠. 네.
근데 이게 바뀌죠. 4년마다. 네네. 그러니까 11월 3일 날 꼭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죠? 선거법이라고 해야 되나? 연방 네. 선거법 이런 게 따지면은 11월에 첫째 월요일을 지나고 화요일 돌아오는 네네. 화요일이에요. 아. 근데 이번에 첫째 월요일이 이제 1이다 보니까 3일이 네네.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 그 날짜에 일단 선거를 치릅니다. 아, 날짜가 정해져 있군요. 뭐 그러니까는 그 날짜가 딱 정한 건 아니지만은 네네. 그러니까는 첫째 월요일을 지난 다음에 오는 화요일 정한 거죠. 그러면 굳이 그 날짜로 정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옛날에 네. 보면 이제 농경사회니까 네. 아. 농사 짓고 네. 다 거두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해놓고 네네. 네, 그거 이제 끝난다 추수 다 끝난 다음에 아, 일을 해야 되는 맞춰놓고? 거죠. 일 맞춰놓고 네. 그러면 이제 사실 그럼 왜 화요일 하필 네. 일요일도 아니고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들이 있잖아요. 네. 교회 가야 되잖아요 일요일에. 아, 그러네요. 네, 교회 가서 예배 보고 그리고 일 다 끝난 다음에 예. 네. 이제 천천히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고 뭐 그러는데 옛날엔 아니잖아요. 네. 막 마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기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아, 그렇군요. 네. 아, 이 국민들이 일하고 나서 이 투표로 올 수 있게끔 여유를 주기 그렇죠. 위해서 네. 그렇게 날짜가 정해져. 저는 날짜를 4개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네. 뭐 손 없는 날 골라주신 줄 알았어요. 이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나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근데 제가 어디서 주워 듣기로 또 방금 말씀하신 날짜 중에도 하루인데 12월 14일에도 미 대선이 치러지는 날짜다.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인단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간접 선거라서. 네네. 그러니까 선거 인단을 뽑은 다음에 뽑힌 선거 인단들이 네. 실제로 투표를 해요. 네, 주도나 이런 데 가서. 네. 그 날짜가 12월 14일인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수요일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월요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각 주에서 네네. 각 지역에서 와야 되잖아요. 선거 인단들이 마차 네네네. 타고 가고 뭐 이러니까 네네. 시간이 이제 걸리니까 네. 12월에 둘째 수요일이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월요일로 이제 정해놓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14일.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네네.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바이든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굉장히 나이가 그렇죠. 많으니까 이게 아주 이제 초반에 선거 레이스 초반에 시작이 되면은 뭐 다시 이게 뭐 내셔널 컨벤션이라고 하죠. 뭐 전당대회라든지 해갖고 다시 추대하고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정당의 그 당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지금같이 시간이 없으면은 이제 공화당의 전국 정당위원회 네네. 정당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후보를 지명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펜스가 되지 않겠냐라고도 네네.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11월 13일 이제 일단 네. 뽑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2월 14일 그 사이에 무슨 그러니까 일이 요 생기나. 사이에 혹시라도 네.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까요? 또 궁금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명시해 놓은 게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헌법이 300년 전 가까이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미국 헌법은 굉장히 좀 약간 허술하게 네. 그 당시에 썼으니까 처음 생긴 거니까 네네. 적어놓고 그다음에 뭐 법령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판례가 생기다든지 뭐 네. 대법원에서 이러면서 이게 조금씩 보충을 해오는 성격이라서 네네. 사실은 이랬던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저는 그래도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선진국인 줄 알았거든요, 미국이. 근데 의외로 굉장히 구멍이 많군요. 구멍이 많아요. 근데 아. 이걸 또 옛날 거고 자기네들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 갖고 네. 바꾸면 안 된다 함부로 이런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면도 사실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걸 배워가지고요. 더 이상 배우면 제 머리가 이제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취임식이 1월 20일이에요. 네. 1월 6일 날 이제 모든 그 선거 인단들이 모여서 투표한, 그러니까 12월 14일 날 투표한 게 1월 6일까지 의회로 전달이 돼서 네네. 의회에서 이제 선언을 하고 네. 그리고 20일에 취임을 하고 취임을 일단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일 생기면 이제 부통령이 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야,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 기간이 투표가 시작되고 대통령 당선이 되고 임명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모로 좀
조심해야 되는 기간이고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기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많은 거 배우고 제가 돌아갑니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집에 가서 또 복습 잘하고 다음 주에 또 궁금한 것들 추려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청취자분들 질문을 지난주부터 또 더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내일 다음에 오실 때 정리를 또 해오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우리 MC 장호님께서 질문을 던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채택되신 아비달 120님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MC 장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어려운 경제 이슈 쉽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분인 경제연구소 박연미 경제평론가 그리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걸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뉴스로 계속 올라와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네. 지금 그러니까는 약간 결선 투표인 거죠? 네, WTO 그렇죠. 사무총장 선거의 최종 라운드 결선 투표에 진출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보여지는데 지금 같이 결선에 진출한 후보가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입니다. 일단 어떤 후보예요? 이 나이지리아 후보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지낸 분이고 세계은행 넘버 2로도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인지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네네. 그런데 우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우에는 현직 장관급이라는 그 강점이 있고요. 91년에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에 줄곧 같은 분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분야에 대한 그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다른 후보를 제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네. 뭐 기라성 같은 후보들이 있었고 특히 남성 후보들을 다 제치고 여성 2명이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했다.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뉴스가 처음인 됐고요. 거죠? 누가 되든 여성이 되는 네, 거잖아요. 25년 역사의 처음이고요. 그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협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164개 회원국이 한 후보를 선택해서 최종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중국 얘기가 나와요. 중국이 변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네. 중국이 1대1로 하면서 아프리카쪽, 중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어주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보통 지금 2라운드까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이 3라운드부터는 강대국 간의 어떤 주먹구구식 싸움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강대국 주로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우리는 아프리카가 맞는 것 같아. 우리는 한국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입장 표명을 하면서 완력 싸움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역시 강대국끼리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WHO 사무총장도 마찬가지고 네네. 이 아프리카에 많은 인물들을 좀 심어놓고 가급적이면 이제 중국이 유리한 쪽으로 뭔가를 네. 결정하려고 노력하는데 특히나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계속 네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가급적이면 사무총장이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좀 이끄는 그런 네. 멤버를 심어주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좀 아프리카 후보를 밀 것으로 보여지고 네. 일본도 이제 한국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후보를 아. 밀 가능성이 있는데 또 미국 입장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중국이 또 이렇게 임무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네. 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한국 후보를 이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그 강대국 간의 전쟁이네요. 이러고 보니까. 일본은 뭐 공개적으로 아프리카 후보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죠. 그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을 한 상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꿔주면서 맞아요. 거의 그 복속하는 그런 관계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EU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견제가 좀 필요하다고 봐서 한국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35개 나라에 친서를 보냈고요. 네네. 5개국 정상과 직접 통화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글쎄요. 이게 WTO 체제를 트럼프 대통령 집권 하에서는 아예 이 체제를 부인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재선되면은 네. WTO 탈퇴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요. 말하면. 그 WTO 체제가 도대체 미국에 해준 게 무엇이냐. 그 근본적으로 나는 여기에 반대다 이런 입장이라서 트럼프의 재선 여부가 또한 향후 행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글쎄 아무래도 그 중국이 밀어주는 후보보다는 한국을 통해서 일단 요 체제를 유지하고 네네. 마음에 안 들면 나가겠다. 제가 보기엔 미국은 그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아. 커 보입니다. 지금 사실 이력이 중요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네네. 그 후보가 얼마나 역량이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떤 나라의 후보가 그렇죠. 당선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나이지리아 이 후보 자체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지만 세계은행에서 25년이나 근무했습니다. 전무급이고요. 그러면 이제 소위 세계은행 자체가 워싱턴 D.C.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좀 많은 아. 교섭을 벌여왔고요. 우리가 보통 세계은행은 미국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그렇죠. 예, IMF는 이제 유럽 쪽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위치도 그렇고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재밌게 세계 백신 연합회 의장이잖아요. 네네. 현재 이 의장이 역시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아. 근데 WTO도 제네바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맞아요. 지금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백신 개발이라든가 개도국의 이런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오면서 인적 네트워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라는 측면에서는 원래부터 올해 초중반부터 계속 이 후보가 단일 후보로서 거론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 후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역량 측면에서 좀 그럴 수 있겠다. 우위에 점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소위 강대국끼리 누가 더 이권을 더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WTO가 그동안 싫었죠. 왜냐하면 보호무역주의자니까 그렇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이 기구가 싫었는데 어쨌든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노력 속에서 좀 완력 싸움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요? 그러면은? 그러면 11월 6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네.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가 사무총장이 될 거냐 이 결론은 11월 7일 전까지 7일 전까지. 가능하면 7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선이랑 오묘하게 겹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슈인가요? 네. 중국 반도체 업체 SMIC 풍전 등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이 다시 중국을 겨냥한 고강도 제재를 벌이고 있거든요. 화웨이에 이어서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반도체를 다른 회사 걸 주문을 받아서 OEM으로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네네. 이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기술이나 장비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건데 이 SMIC라는 회사는 2000년에 설립된 중국 내 파운드리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3분기 기준으로 보면 세계 5위, 세계 시장의 한 5%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엔디비아 네네. 건인데요. 일단은 제가 반도체 산업을 잠깐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네. 반도체 산업 가지고 왜 되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반도체 산업 자체가 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소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네네. 표현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수출이 우리 전체 수출의 몇 퍼센트나 차지할까요? 굉장히 많다고 네. 늘었어요. 대략 20% 네. 정도 조금 안 되게. 네네. 2019년 기준으로 17%고 최근 이제 9월 달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처음으로 반등했는데 이것도 반도체 덕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도체가 19점 몇 %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을 좌지우지하니까 정말 중요한 산업이에요. 투자 관점에서도 설비 투자의 거의 20% 차지하니까 자동차랑 비교하면 자동차가 한 7.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2, 3위 정도 되는 네네. 품목인데 이 반도체 하나가 얼마나 그러니까 큰지 2위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엄청나게 얘기다. 차이가 나요. 이렇게 중요한 산업에 네네. 지금 소용돌이가 불고 있는데 네. 지금 박연미 평론가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셨듯이 화웨이 때리기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네네. 있는데 또 하나 이슈가 엔디비아가 엔디비아. ARM을 인수하는 거죠. 이거는 세계 공룡 반도체가 생긴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또 구체적으로 좀 이따 이야기 나누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때리는 거는 알겠는데 이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이 네네.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중국 때리기 하면 생각나는 데가 딱 화웨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화웨이 이야기부터 좀 나눠 볼게요. 네, 요새 어때요? 진짜 언젠가 벌써 좀 된 것 같은데요. 화웨이를 이제 뭐 블랙리스트 올린 거야 뭐 예전부터 올렸었고 네네. 거기에다가 뭐 미국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뭐 공급하지 말라고 이미 해서 우리도 사실 뭐 그래서 이거 타격을 받느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나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박연미 평론가한테 들었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네. 볼 수가 있어요. 화웨이의 경우에는 세계 주요 전자 장비 업체들의
아주 큰 큰 고객입니다. 해서 미국이 화웨이하고 거래를 못하게 할 경우에 당장은 판매량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받는 회사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화웨이를 때리거나 앞서 말씀드린 SMIC를 때렸을 때 미국에서 여기에 뭘 많이 갖다 팔았던 회사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네네. 하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중국은 자력갱생하겠다 기술 굴기를 선언한 지 오래되었고 그렇다면 중국의 기술력을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사들이는 방식으로 커가는 그 시간을 발목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은 미국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어차피 언젠가는 중국이 따라올 것인데 따라오는 속도를 좀 줄이겠다. 늦춰주는 게 늦춰주겠다. 미국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장사가 좀 덜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추월당하는 속도를 좀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꼭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기업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나쁘지는 않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그래도 당분간 좀 힘들 거 아니에요. 네, 당분간 힘든 것도 이제 두 가지 양면이 있다라고 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네. 중국의 반도체를 팔고 있겠죠. 그게 한 40%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근데 이제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한다. 지금 이제 화웨이 제재지만 네네. 중국에 못하게 하면 이 40% 매출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 엄청난 이슈가 등장한 네네.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부 매출의 약 6% 정도. 그리고 SK 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한 15% 정도. 오우, 맞네. 이게 이제 이 화웨이에 공급하고 있던 거예요. 네네. 화웨이 단일 회사에. 근데 이제 화웨이에 공급을 못하게 되는 이슈는 반도체 사업부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급 기업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고요. 다른 소위 큰 손을 찾아 나가야겠죠. 아마도 큰 손에는 지금 후보군으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샤오미 정도 됩니다. 가장. 샤오미. 예, 뭐 오보, 거기도 비보도 위험하지 있죠. 않아요? 미국이 위험할 수 먹으면.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화웨이 제재이니까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진단을 할 그러니까 거고요. 중국 회사들이 얻어맞는 동안에 한국 기업에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게 대표적으로 버라이즌 같은 회사가 네네. 과거 같으면 화웨이 통신 장비를 썼을 거라고요. 버라이즌이 미국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화웨이 통신 장비 가성비가 있다고 해요. 가성비.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 너무 괜찮아서 EU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국내 한 통신사도 그 회사 통신 그쵸. 장비를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화웨이 거를 못 쓰게 하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로 좁혀주는 그 시장에서 한국 거 한번 써볼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가격을 좀 맞춰준다면 우린 의향이 있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화웨이 제재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판이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게 중국 회사들의 발목을 미국이 잡아주는 틈에 한국은 재고가 부족한 중국 회사의 마지막 한 알까지 실어서 반도체를 전 세계로 수출을 했거든요. 아. 요게 오늘 나타난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실적. 서프라이즈로 반영이 되었고요. 아.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삼성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수혜를 본 게 많아서 반도체를 화웨이 좀 덜 팔더라도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TV가 너무 작아 보여. 그래서 프리미엄 가전이 많이 팔리고요. 아하. 폰이 1, 2분기에 좀 덜 팔렸거든요. 근데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폰이나 디바이스의 성능이 좀 좋아야겠어 해서 폰도 굉장히 많이 팔렸고 4분기 되면은 이 폰 시장이 더 나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아. 해서 삼성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결코 나쁘지 않고 아주 아이러니한 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서 모여서 해야 하는 대규모의 컨퍼런스가 다 취소가 맞아요. 됐잖아요. 예. 그래서 항공료, 숙박비, 밥값 이런 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 마케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감된 것도 이번에 7분기 만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다시 10조 원 위로 넘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엔디비아. 네네. 네, 사실 뭐 화웨이라든지 이런 얘기들 익숙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엔디비아 얘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네. 같거든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엔디비아는 보통 컴퓨터용 네. 반도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해서 GPU 세계 1위 미국 기업. 네. 그리고 지금 ARM이라는 기업은 영국 기업인데, 영국 기업. 네, 이 ARM은 소위 이 스마트폰용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네. 반도체 생산이라기보다는 설계도 제작 설계도 회사예요. 제작하는 거. 근데 우리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 뭐 네. 삼성전자, 퀄컴 이런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반도체 설계도를 이 ARM 걸 쓰고 있어요. 95%가. 근데 지금 이 ARM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뭐냐면 설계도 주고 로열티 받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했다고, 예. 인수하면 했죠. 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경쟁 업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경쟁 업체에게 설계도 공급하지 마. 제재가 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네네. 특히 이제 중국이 타겟이 되겠죠, 물론. 혹은 공급하지 마 말고 공격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설계도 로열티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도체 제조 단가가 높아지니까 네. 가격 경쟁력을 잃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네. 지금 엄청나게 때리고 근데 있거든요. 한 발로 이렇게 확 누르고 자기네들은 이제 막 그렇죠. 앞서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또 네. 우리한테는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 우리한테는 그 엔비디아거든요. 네.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 예. ARM, ARM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두 회사의 결합이 저는 별로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이 엔비디아의 너무 좋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이런 거예요. 그 어떤 강릉에 보면 네. 초당 순두부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 되게 유명한 한 집이 있는데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가도 너무 사람이 많으면 다 수용을 못 한단 말이죠. 네. 그럼 옆에 비슷한 데가 생겨요. 그러면 초당 순두부 거리가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판이 커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래픽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주로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게임 회사. 네네. 거기 그래픽 카드, 네. 또 마인크래프트 이런 유명한 게임을 하려면 요 회사의 기술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가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도 이 회사께 최고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수혜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그 그래픽 시장에서 1등, ARM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설계 시장에서 1등이기 때문에 둘이 합쳐지면 그 보다 높은 사양의 수요가 있는 곳이 점점점 시장의 볼륨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 이제 자동차 회사하고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어서 네네. 비주얼 컴퓨팅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회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도 가지고 말하자면 월세를 받는 거잖아요. 그 월세 받는 건물주 같은 회사하고 합쳐져서 자동차, 물류, 폰, 뭐 유통 이런 쪽으로 시장의 규모를 점점 키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그 외주를 주는 회사 중에 네네. 하나입니다. 삼성이 여기에서 외주를 받아서 납품을 하니까 둘이 잘 되면 뭐 삼성도 일거리가 좀 늘어날 거고요. 폰이나 이런 쪽으로 영역이 확장되면 더 고사양의 폰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비유를 진짜 찰지게 하세요. 초당 순두부에 비유할 줄 정말 몰랐다. 주로 먹는 쪽으로. 네. 뭔가 생각을 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뭐 엔비디아가 ARM을 뭐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크게 뭐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설명 너무 잘해주신다고 문자가 네. 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기업과 영국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손을 잡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사실 뭐 정착자니까 네. 요새 되게 많아요. 네. 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뭐 국제 정치상으로도 영국하고 미국하고 굉장히 발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되게 궁금하고 네. 사실은 여기서는 제가 정치적인 의미를 찾기는 네.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네네. 가장 유력한 인수 기업을 찾았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소위 반도체 산업을 통제하겠다는 통제력을 좀 높여보겠다라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연미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긍정적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타겟으로 공격할지라도 어쨌든 로열티라는 것이 올라가고 우리가 스스로 설계도를 키우고 우리가 또 반도체 산업을 자립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소부장이었지 네. 않습니까? 자립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설계도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나가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만큼은 이게 위협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얘기를 하기를 결국에는 반도체 싸움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패권 네. 싸움이 결국에는 음. 반도체 싸움이 될 거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술 패권을 쥐어야지 패권을 쥐는 거고 네. 기술 패권을 통해서 경제 패권이 가게 되고 세계 어떤 기준을 만들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마지막 패권으로 간다. 그래서 반도체 싸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두 분이 너무 설명 아주 편하게 풀어주셔갖고 뭐 디즈니가 픽사나 마블 인수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이게 또 시너지. 디즈니 픽사 마블까지 나왔습니다. 네. 아유 또 우리 또 저도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네. 이게 우리 실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도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이죠. 추석 직전에 이거 네. 관련해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회의를 하고 왔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했냐면 지금 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놓고 생각했을 때 중국이 반도체 굵기 선언하면서 엄청나게 인재 빼가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게 그럼 이렇게 들었어요. 인재를 비싼 값에 빼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역량이 또 축소되고 중국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게 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인재를 양성하고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좀 빼내고 해외 주요 인재를 좀 빼내는 노력 그리고 우리나라 인재를 뺏기지 않는 노력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같이 마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방법은 알아요. 많이 주면 방법 돼요. 말씀해 주세요. 많이 주면 돼요. 많이 준. 많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이 네. 주는 게 기업이 부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정부가 같이 지원을 해서 빼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네. 제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청취자분 중에 3553번님께 어려운 얘기 귀에 쏙쏙 잘 들어오셨다고 감사합니다. 인사 보내주셨고요. 또 MA5670번님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모셔주세요. 근데 지금 보이는 라디오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들어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려운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이분인 경제연구소 정말 쉽게 다 풀어주신 우리 박연미 경제평론가 그리고 한국경제산업연구원의 김광석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네. 아주 몸이 안 좋을 텐데요. 퇴원한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7일에 현지 시각으로 백악관 집무실에서 허리케인과 경기부양책 협상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백악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1일에 이제 직무를 보고 한동안 못 보다가 지금 엿새 만에 돌아갔고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퇴원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대선이 27일 남은 시점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집무실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이제 선거운동도 그럼 금방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까지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감염된 이후에 여론조사를 하는데 자꾸 격차가 벌어지고 계속 있으니까요. 벌어지더라고요. 조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그 전날인 6일에도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내놓은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은 뭔 죄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럼 집무실에서 대통령이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건 연방정부 최고위급의 일이다. 이렇게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의심이 또 들어요. 안 했나 보네. 네. 안 했네, 안 했어. 근데 이제 백악관은 아니다. 6일에는 대통령의 관절만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얘기가 살짝 엇갈리고 있고요.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회복됐다는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밝힌 적도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확진자의 경우에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최소 10일에서 20일까지 격리할 걸 권고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걸 채우려면. 10일, 20일 채우면은 네. 선거네요. 선거죠. DB 토론도 못하고. 그러니까. 1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거니까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지금 업무를 시작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집무실에서 직무를 받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관례대로 그 집무실 현관 밖에 해병대 초병이 서 있었다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부대변인이 백악관 직원들에 대한 건강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다라면서 누구도 위태롭지 않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 직원들의 우려는 불안감은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려도 점점 커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 얼마나 그럼요. 걱정되겠어요. 다 치워야 걱정됩니다. 되는데 네네. 균이 막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자, 근데 트럼프 대통령 사실은 뭐 막 이제 엄지도 지켜서 네네. 올리고 그리고 막 마스크 마스크도 벗고. 하면, 예. 토론은 별거 아니다. 그렇죠. 무서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네.
그거야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듯이 네. 대통령이니까 정말 그것도 미국 대통령 최고의 의료진과 네. 최고의 의료 기술을 다 써서 쓸 거 썼습니다. 아니에요. 네. 군 병원에 사흘간 일단 입원을 했죠. 여기가 네. 최고 시설인데 이동을 헬기로 했습니다. 왔다 갔다 왕복을 여러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요. 산소 보충 치료를 받았다는 것도 확인이 됐죠. 스테로이드제도 복용을 했고 지금 실험 단계인 항체 치료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그럼 이걸 일반인이 받았을 때 얼마나 돈이 들까 이걸 한번 추산을 해봤더니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1,600만 원이 넘게 든다 이렇게 추산을 내놨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60세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입원과 치료 비용의 중간값 정도가 우리 돈으로 한 7천만 원대예요.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입원비, 응급실 진료비,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값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 그렇고 이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3,600만 원대까지 낮출 수가 있는데 보험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액 지불을 7천만 원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장기간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2억 2천만 원까지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급헬기 탑승 비용이 굉장히 좀 비쌉니다. 한 4,49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2천만 원대로 낮아지지만 이것도 지금 한 번 탔을 때 2,500만 원 정도가 드는 거니까 이게 상상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저 그리고 미국 있을 때 웬만하면 아파도 참죠. 아니 그러니까는 네. 학교에서 보험이 있으니까 네네네.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가면 되는데 응급차는 절대 타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했었어요. 네.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길리어드사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맞았는데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는 우리 돈으로 361만 원 이렇게 맞으면 이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제네론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 아직 지금 임상 시험 단계니까 가격이 안 나왔지만 비슷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해봤을 때는 정말 1억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니까 누구나 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참.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또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구촌 소수민족 언어가 멸종될 위기에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존에 있는 소수 부족들도 지금 속속 걸리고 있는데 지금 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소수 비율인데 거기서 확산이 돼버려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고 있는데 부족 자체가 사실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6,800개 언어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곧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지금 언어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600개 이르는 언어는 현재 심각한 사멸 위협을 받고 있고요. 지금 150여 개 언어는 구사하는 사람이 10명 이하랍니다. 그래서 이번 세기 말까지는 다 없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브라질 아마존 유역의 토칸틴스주에 아수리니 부족이 있는데 지금 24명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6명이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부족들의 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민족이 지금 아수리니 부족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가 소멸한다는 것의 심각성을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서 아예 없어지고 우리가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언어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민족의 고유한 사고방식, 역사, 문화 같은 걸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소수민족 언어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코로나19로 고령자 소수민족들이 사망을 하니까 언어가 전승되는 고리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아포칼립스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뭐 알아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갖고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그렇죠.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자, 마지막 소식은 이거는 사실은 미국이라서 더 처벌을 세게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사건인데 미국에서 새로 산 차가 부서진다는 이유로 창문을 깨는 거를 반대했던 아빠 때문에 차 안에 갇혔던 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말이 되는 일인가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왜 마트 같은 데서 아이가 있는 걸 깜빡하고 갔다가 오면서 아이가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망하는 경우는 네. 있었지만 지금 라스베이거스의 한 거리에서 5일 오후였습니다. 27세 남성 시드니 딜이라는 남성이 실수로 차 안에 열쇠를 놓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타고 있던 1년 9개월짜리 딸이 차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이제 경찰들이 이제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니까 경찰이 가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사정을 들은 거죠. 그럼 우리가 창문을 깨고 아이를 구출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아이 아빠가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견인차나 차 열쇠 수리공을 좀 불러주겠다 했더니 이것도 거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부서지면 나는 수리할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말도 안 돼. 보험 들었을 거 아니에요.
차 안에 그건 그 보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고 네. 그렇죠. 에어컨이 켜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방치를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연락을 해서 그 뭔가가 오기를 지금 이 사람이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차 열쇠를 이제 가져다 달라는 거죠. 그걸 계속 기다렸는데 보험회사가 오지 않는 순간에 경찰들이 순찰을 돌다가 발견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결국 아이가 경찰이 이제 창문을 결국 그래도 네. 깨고 아이를 지금 구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미 숨진 상태에서 경찰이 문을 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훨씬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 뜨거운 차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결국 이 사람은 아동 학대, 아동 방치로 신체에 상당한 피해를 준 혐의로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당연하죠. 네, 말도 그렇죠. 안 되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 눈앞에 딸이 있는데 어떻게 예. 도대체 무슨 차였길래? 그러니까요. 그 차종이 뭔지 저도 참 궁금했는데 차종까지는 나오질 않았고요. 이 아이 아빠 얼굴 사진만 크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거 정말 머그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내보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돼 진짜. 쫓아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진짜. 아유, 그러니까요. 네, 속상한 소식으로 마쳤네요. 네, 네. 해외 뉴스 알아본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준 웨싱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킴 씨네 뭐. 네, 매주 목요일 영화를 만나는 시간이죠. 썬킴 시네마. 네, 썬킴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보니까 더욱더 힘차게 오픈을 했습니다. 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시고 역시. 그럼요. 네. 이번 주 다음 주는 혹시 서울 모르는 공이 전화가 오면 받아주시고 김지훈의 이브닝 쇼를 듣는다라고 꼭 말씀해 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항상 즐거운 또 에너지 넘치는 우리 썬킴 교수님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영화 어떤 건가요? 오늘 또 부통령 TV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 봤어요. 보셨어요? 아니 저 보면서 조마조마한 게 네. 저 파리 저거 어떡하냐고. 맞아. 기억나서 한 10년 전에 있어요. 나라의 경제 얘기하는데. 파리가 머리 앉았습니다. 해서 빵 터져가지고 네, 맞아요. 생방송이 1시간 동안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한 케이블 경지 채널에서. 그러니까요.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미동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펜스 부통령도 머리가 하얗잖아요. 완전 거의 눈이 확 띄어 그냥. 막. 서론. 예, 진짜 저 파리가 아주 그냥 히트였는데. 참 거기에 또 이제 미국 그의 전형적인 유머 감각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또 바이든 네네. 후보가 파리채를 들고 또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내가 잡아주겠다. 또 공화당 측에서는 저 파리는 도청 장치다. 아주 유쾌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미국식 유머죠,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영화가 오늘 주제가 이제 부통령이다 보니까 네. 미국 부통령 정말 대통령 죽을 때만 기다리는 그런 직업.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 부통령을 그린 영화 그 중에서도 미국 역대 부통령 가운데서 가장 파워가 강했던 딕 체이니, 네네. 그 조지 부시 아들 부시죠. 네. 행정부 당시 부통령을 지냈던 딕 체이니의 일생을 그린 세마이 다큐 영화 바이스 네. 부통령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 영화 진짜 재밌게 봤고 제가 원래 그 맥케이 감독 영화를 좋아해요. 제가 봤을 때 그 아담 맥케이 감독이 천재인 것 같아요. 천재죠. 이 영화 보면은 중간쯤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요. 맞아요. 끝났네. 그래서 나가는 빨리 순간 끝난 거 뭐야? 나 2시간짜리 영화인 줄 알았는데 1시간이 끝나? 이런 사기꾼들. 2부가 사실, 시작돼요. 그건 그러니까. 인터미션이었죠. 맞아요. 저 진짜 놀랐어요. 사실 그때도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이상하다. 체이니 영화가 왜 부통령 시절 얘기는 안 나오고 그랬는데. 딕 체이니가 아주 사랑스러운 아빠로 그려지면서 끝나버리네. 네. 박수 1시간 보고 2부가 기다리고 있었죠. 2부가 기다리고 있었죠. 네.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 이제 딕 체이니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쪄서 나왔어요? 보통 이제 크리스찬 베일 빼빼 네. 마르신 분 네네네. 이 20kg를 이제 살을 찌웠는데 보통 이제 이 살을 찌우는 연기를 하실 때는 뭐 턱 같은데 이제 실리콘도 붙이고 배에 뭐도 붙이고 게리 올드만 처치를 할 때.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특수 분장을 하는데 이 크리스찬 베일 같은 경우는 20kg를 일부러 쪘어요. 언젠간 한번 쫙 뺀 적이 있었던 걸로 같은데 제 기억에. 그러니까요. 네. 아메리칸 허슬 할 때도 뺐었고 네. 그리고 이제 머리숱도 일부러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최대한 딕 체이니와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영화 보면 그 싱크로율이 정말 맞아요. 대단한. 어마어마해요. 조지 부시도 그렇고 콘돌리자 라이스 똑같아. 콜린 파월 맞아. 진짜 출연한 것이 아닌가 정말 똑같이 분장을 잘했어요. 맞아요. 네. 조지 W 부시도 그 억양 있잖아요. 너무 똑같아서 표정까지 표정도 럼스펠도 어떡할 거야 럼스펠드도. 진짜.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보면서. 야, 저렇게 비슷하게 똑같이 아는 내용이다가 저 이제 뭐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보기는 했었거든요. 그 말투도 똑같이 아마 그 이 영화를 김학도 씨와 정성호 씨가 보시면은 굉장히 가슴 아파질 거예요. 저렇게 성대모사 잘하는 배우들이 헐리우드에 있구나. 아,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정말 존재감이 없다고 이 부통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2인자인데. 바이스 프레젠트라면 부통령이잖아요. 네네. 그 대통령 바로 밑에. 근데 이 영화에서도 지적하는 것과 같이 부통령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행정부 소속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실 건데 소속이 없어요. 행정부 소속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미국 부통령은 상원 의장까지 그죠. 겸임하거든요. 그럼 입법부 소속인가? 입법부도 소속이 안 돼요. 이도 저도 아닌 소속이 안 된 사람. 거기다가 이 영화에서 그 딕 체이니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네. 그 미국의 3대 부통령이던 에런 버와 네네. 그 알렉산더 해밀턴의 그 해밀턴 결투. 총싸움 결투 네네. 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부통령의 가장 안 좋은 이미지를 줬던 사람이 댄 퀘일인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생각났어요. 감자. 감자 포테이토 스펠링. 그러니까. 제가 딱 미국 처음 갔을 때 이제 그 댄 네. 퀘일이 부통령이었거든요. 아, 80년대 말에 네. 그때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었고 네네네. 한 곳이 갓 도착한 저 입장에서는 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급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사람을 미국 언론과 코미디에서 저렇게 풍자하는 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했던 말을 되짚어보면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했던 거 초등학교에 가서 네네. 초등학생이 포테이토 P-O-T-A-T-O 스펠링을 쓰니까 네네. 얘야 포테이토 스펠링은 그게 아니야 뒤에 E가 더 붙어야 돼. 국민적 망신. 그리고 씩 웃어요. 카메라 보면서 거기다. 여기 E가 들어가야 돼. 학생은 이거 아닌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댄 퀘일 어록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내가 라틴 아메리카 네. 남미죠. 라틴 아메리카 제가 여행 가가지고 배운 게 있습니다. 제가 빨리 라틴어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발언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부시 행정부에서 이제 화성 유인 탐사선 그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는데 기자가 물었거든요. 아 그러면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댄 퀘일 부통령? 화성에 운하가 있습니다. 운하가 있으면 물도 있겠죠. 물이 있으면 산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그게 1991년도였는데 네네. 뭘 탔냐면 이그노벨상 공로상을 탔어요. 그 노벨상을 풍자한 예. 이런 연구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그 네. 이그노벨상 공로상. 왜냐하면 미국에 정말 과학 교육이 필요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줬다. 되게 젊고 잘생겼잖아요. 댄 퀘일이요? 댄케일 젊고 좀 약간 백인의 그 전형적인 그 뭐랄까. 부티가 나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였죠? 프랩스쿨이라고 하나요? 그 사립고등학교에 나올 만한 딱 그런 이미지인데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부통령을 할까? 오죽했으면 그 당시 90년대 초반에 미국의 그 약간 안 좋은 슬랭으로 You are so Dan Quayle 그러면 You are stupid과 똑같은. 그렇게 바보라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부통령이 굉장히 존재감이 없는 존재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부통령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2번 하면은 대통령 물러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솔직히 부통령을 약간 발판 삼아가지고 대통령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되신 분들이 많죠. 뭐 닉슨도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렇게 올라갔고 트루만도 그렇고 기타 등등. 네. 뭐 아버지 부시도 그렇고. 근데 트루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전에 죽었잖아요. 루즈벨트가 죽었죠. 이어받고서는 그 다음에 선거에 나갔던 거고 닉슨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엔 안 됐어요. 그렇죠. 좀씩 텀을 두고. 네. 그 바로 다음엔 케네디한테 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8년도에 당선이 됐는데 제가 그걸 따져봤어요. 그 미국 부통령들 중에서 약간 그 다음에 이제 딱 이제 대통령 임기가 2번이 끝나고 자기가 선거에 나가갖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몇 명이 되나 네. 전 역사를 훑어봤더니 닉슨을 포함해서 5명이에요. 그렇게 많진 않네요. 네, 생각보다 적어요. 오. 다 떨어졌어요. 다 힘들고. 그럼 결국 딕 체이니가 한 말이 맞네요. 대통령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냥 nothing job이라고. 그래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어갖고 대통령이 된 사람, 그러니까는 뭐 그 전 원래 현직 대통령이 사고가 나거나 뭐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그래서 부통령이 물려받은 사람은 9명이에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더 어쩐지 확률상 그래서 높아. 영화상 보면은 그 부인인지 린 체이니 네. 실존 인물이죠. 네. 말려요. 그 조지 부시 그거 왜 하냐 그러죠. 아들이 출마할 때 이제 러닝메이트로 이제 딕 체이니 나의 부통령이 돼주지 않겠나. 그랬더니 부인이 뜯어 말리면서 그거 nothing job인데 당신 지금 대기업의 CEO인데 그걸 왜 포기하고 이런 아무 직책도 없는 그런 데를 들어가냐. 포기하라. 근데 거기서 딱 제가 봤을 땐 딕 체이니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게 그 딜을 하죠. 그 조지 아들 부시랑. 네네. 원래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행정부 소속도 아니고 입법부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아들 부시가 이봐 체이니 너 나의 러닝메이트가 돼줄 수 있겠어? 해줄 수 있는데 아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역할 몇 개만 주셔요. 뭔데? 첫 번째 국방, 두 번째 외교 이런 것들 전혀 중요하지 않은 국방 외교. 그 장면을 보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내가 줄 수 있지.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그 부시 행정부 당시에서 네. 실권자는 조지 체인이었다.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딕 체인이었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죠. 맞아요. 근데 체이니가 사실은 이제 또 굉장히 악명이 높다. 뭐 물론 이제 존경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또 악명이 높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네오컨의 수장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그 때문에. 네오콘이 어떤 조직인가요? 그러니까 네오컨이 우리 네오 컨서버티브라고 하잖아요. 신보수. 신보수.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원래는 그 리버럴 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그렇죠. 민주당. 그 베트남 전쟁 때는 그랬죠. 네. 그 거기에 있다가 이제 이 아무리 그래도 너무 이게 평화도 좋고 뭐 종전도 좋고 다 좋은데 너무 아메리카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미국을 뭐 뒤집어 엎는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화가 나갖고 돌아선 거죠. 레이건도 사실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공화당으로 돌아섰듯이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최근에 미워진 사람 제일 밉다고. 그래서 아주 강경 보수가 돼서 미국의 어떤 자유, 민주주의 이런 가치 이런 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혹은 공격적으로 퍼뜨려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체이니, 럼스펠드죠. 네. 체인이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그 노래래요. 그 임예진 씨 Imagine 존 레논. Imagine there's no religion. 맞아. No religion. come. How come no religion? 우리는 무력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존 볼튼도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 그렇죠. 네오콘이죠. 마지막 네오콘이라고 했었죠. 네. 근데 뭐 이라크 전쟁 때문에 사실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미국이 많이 힘들어지니까 경제 위기 오고 해서 네오콘이 약간 패적처럼 여겨졌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죠. 이 영화에서 이제 그 맥케이 감독이 주장을 하는 바이지만 뭐 이라크전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IS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아시고 싶은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 그런 배우가 있었구나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콜린 파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주 전통 보수, 정말 군인으로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네오콘들이 확 들어오면서 특히 레이건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완전히 공화당의 보수 기류가 좀 바뀌고 그 다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이제 티파티. 그 티파티죠. 네, 티파티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은 큐아논이고. 지금은 그 말은 못했는데 제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네오콘랑 성격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다르죠. 네, 외국에 나가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공화당 아닌 공화당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스 사실 부통령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썬킴 교수님께서 특별히 딕 체이니의 이야기를 다룬 바이스 영화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영화와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공의 받아주세요. 네, 썬킴 시네마 썬킴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